성수에서 일하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가끔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입니다. 네, 오늘 데이터 편에서는 저희가 진짜 자주 듣는 질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에 대해 각각 채용 공고 하나씩을 가져와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거예요. 원티드라는 채용 공고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를 한 개씩 가지고 왔고요. 우아한 청년들의 딜리버리 데이터 분석가 3년 이상, 현대캐피탈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를 봐주시면 됩니다. 분석가와 사이언티스트 채용 공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우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머신러닝, ML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ML 개발 위주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예은님이 소개해주신 현대캐피탈 공고를 봐도 주요 업무 첫 번째에는 현대캐피탈 앱, 웹의 자동차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AI, ML 기반 개인화 모델 개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에도 AI, ML 모델 학습, AI, ML 모델 탐색 개발 및 검증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ML 엔지니어 또 ML 모델러 채용 공고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와 ML 엔지니어, ML 모델러 채용 공고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통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ML 관련 논문을 읽고 그대로 구현하는 일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캐피탈 공고의 주요 업무 섹션에도 리서치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읽는데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현대캐피탈 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보면 석사 이상, 관련 모델 개발 경험 3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게 물론 대학원 학위가 없이도 논문을 잘 읽고 구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실력이고 이거를 잘 어필을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학부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대학원을 다녀야 합니다라고 한정 짓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얘기를 좀 붙여봤고요.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고졸인 분들도 많이 배웠고 또 작년에 저희 데이터리안 세미나에서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꼭 어디를 나오고 뭐 가방끈이 길어야만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IT 업계가 실력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학력을 보는 게 좀 제일 적은 분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석사 이상 이렇게 써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좀 붙여봤습니다. 저는 약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무조건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 이렇게 뭔가 들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군요.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지표 개발, 서비스 분석, 그리고 A/B 테스트 결과 분석 같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나 시각화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굳이 이제 사이언티스트와 분류를 하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좀 더 엔지니어링에 가깝고 이제 분석가는 사업 전략이나 운영 업무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운영팀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도메인 지식이 업무를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기획, 운영, 마케팅, CS 같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정도를 공부하고 직무 전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분석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역할이 크게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애널리시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은 오히려 조금 이해가 쉬울까 싶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랑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를 구분해서 채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비즈니스 분석가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역할이고 프로덕트 분석가는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비즈니스 분석가는 이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즉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랑 좀 더 가까이 일하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덕트 분석가는 이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유저와 가까이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분석과 프로덕트 분석을 모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전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그 예은님이 소개해 주셨던 우아한 청년들의 그 딜리버리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공고의 포지션 상세라는 섹션을 보시면 이 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되면 라이더 운영센터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그 라이더 운영센터는 배달의 민족의 맛집 음식부터 배민 비마트, 배민 스토어 상품의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비즈니스 분석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아한 청년들 공고의 주요 업무 섹션을 보면 딜리버리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전 개선 방안 도출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라이더 운영센터라는 그 조직에서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랑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공고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버킷플레이스 공고에는 비즈니스 KPI 분석, 전사 사업부 레벨 지표 관리 및 도식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회사 전체 차원에서 아니면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뭐 재무적인 정보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버킷플레이스 채용 공고에서 우대사항 섹션을 보시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관리회계나 원가회계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보유하신 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도 그런 일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는 매출액, 판매이익, 영업이익 이런 금액 지표를 되게 상세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관리회계, 원가회계 같은 회계 지식, 재무 지식이 있으면 분석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전 회사에서 이제 회계팀 분들이랑 대시보드 작업을 같이 했을 때가 있는데 제가 물론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시는구나 하면서 이거는 정확히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 거지? 하고 찾아봤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즈니스 KPI 지표들은 이제 중요한 만큼 정기적으로 보는 지표인데 버킷플레이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세팅되어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고도화시키거나 대시보드의 성능을 개선해서 이제 사업부분들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표들을 뭐 수립하고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대시보드화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하는 분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덕트 분석가는 보미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프로덕트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혜정님이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 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분석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품,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뭐 어떤 앱이나 웹 서비스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 기능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분석가는 그런 프로덕트들을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능을 개선하기도 하고 마케팅 전략 같은 거를 달리 세우기도 합니다. 프로덕트 분석가 채용 공고의 예시는 당근의 검색팀 데이터 애널리스트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당근 내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도 검색이라는 기능을 맡아서 이 기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전담 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이런 분을 찾고 있어요 라는 섹션에 5년 이상의 모바일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며 데이터에 근거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실제 제품을 개선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과 제품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설을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아마 일반적으로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뭐 A/B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분석가 공고에 A/B 테스트, 뭐 인과 추론, 실험 설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프로덕트 분석가도 분석가니까 당연히 SQL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당근의 경우에는 SQL 괄호하고 빅쿼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빅쿼리를 특히 잘하는 그런 분들을 분석가로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 및 인사이트를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직장에서 했던 일을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프로덕트 분석가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혜정님처럼 비즈니스 분석이랑 프로덕트 분석을 같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그 롤에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서 프로덕트 분석가의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비즈니스 분석가의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프로덕트 분석가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제품을 만들 때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뭐 이 제품이 사용자들에게 반응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제품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뭐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들을 데이터로 확인해봐야 할지 뭐 그 데이터가 저조하다고 하면은 왜 그런지도 찾고 뭐 그 지표를 어떻게 높이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덕트, 기능을 뭐 개선한다거나 이런 일을 맡을 때에는 이 제품이 지금까지는 잘 사용이 되고 있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뭐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회사가 많진 않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프로덕트 분석을 할 때 A/B 테스트가 거의 약간 필수처럼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A/B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하게 이 기능을 바꾼 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에도 이제 이거 해보면 좋겠구나 아니면 다음에 다르게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회사 분석가들 만났는데 그분들도 프로덕트 분석할 때 A/B 테스트 분석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A/B 테스트가 요즘 채용 공고에도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를 진행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비즈니스 분석가랑 프로덕트 분석가가 약간 얘기하신 것처럼 하는 역할도 다른데 어디는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비즈니스 분석가는 좀 더 CEO 스태프 느낌으로다가 그 C레벨 분들이랑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뽑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프로덕트 분석가의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개발팀, 뭐 이런 마케팅팀 이런 진짜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서랑 가까이 붙어가지고 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 내용도 다르지만 약간 협업하는 사람들의 풀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 다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의 전체적인 일이나 역할을 살펴봤는데 채용 공고에 여러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나한테 맞는 채용 공고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분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교적. 그래서 직무에 대한 업계 스탠다드가 별로 없다. 이제 뽑는 사람들도 구분을 정확하게 뽑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신 저희 수강생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꿀팁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채용 공고를 검색할 때 데이터 분석가라고 검색을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라고만 검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라고만 검색을 하면 데이터랑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채용 공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채용 공고에 올라온 이름은 다른 직무인데 결국은 분석가랑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너무 채용 공고가 없고 나는 좀 더 다양한 직무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채용 플랫폼에서 데이터라고만 쳐서 한번 채용 공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인터뷰하실 때 그 수강생분께서 원래 본인은 데이터 분석가 공고에 지원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보다 몇 개월 먼저 글로스 마케팅팀에 DA로 입사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원래 그분이 처음 직무 제안을 받았을 때도 약간 마케팅을 보조하는 느낌이 드는 직무 이름이셨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력서에 쓸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에 얘기해서 DA로 무조건 변경을 해달라. 다른 회사에서 DA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업무지 않느냐 해서 바꾸셨고 저 들어올 때도 원래 약간 운영기획 매니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고를 내려고 하셨는데 이 업무 무조건 DA가 하는 업무다. 그래서 직무 DA로 수정해 주셔야 한다 해서 DA 공고로 저한테 내려주신 거였거든요. IT 업계는 좀 이렇게 유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이거 사실 데이터 분석가 같은데 분석가라고 이름을 붙여줘라라고 하면은 분석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넓게 채용 공고를 많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프로젝트 피드백 해드리다가 그분도 데이터 분석가로 이제 취업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는데 마케팅 인턴을 뽑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직무더래요.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왜 CRM이라고 해가지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고객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 분석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마케팅 인턴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신기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분석가의 차이점이 대체 뭐가 다른 건가? 저도 취준할 때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취준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정보의 공유가 여전히 참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애초에 데이터리안이라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처음 시작할 때 업계 정보 공유가 너무 안 된다.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걸 좀 해소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데이터 편 내용이 그 정보 격차를 좀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의 전체적인 일이나 역할을 살펴봤는데 두 직군 다 역할은 다르지만 데이터 분석가 안에서도 역할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는 말이 한참 나오기 시작할 때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직군도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을 했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회사에서도 R&R이 분명해야 전문성이 쌓이기도 하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도 괜히 헷갈리잖아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또 요즘 마케팅 애널리스트를 따로 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두루두루 그냥 다 해야 되는 사람은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뽑고 머신러닝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은 뭐 ML 모델러, ML 엔지니어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채용을 하시는 분들부터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게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조직 구성을 뭐 목적 조직으로도 했다가 또 기능 조직으로 바꿔봤다가 아니면 사람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이러면 또 조직 구성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퉁쳐서 뽑고 나누자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전에 여기어때 채용 공고 읽어봤을 때 여기어때 채용 공고 쓰신 센터장님도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거기는 이제 팀 안에 데이터 분석가랑 사이언티스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좀 비슷하다. 근데 뭐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아무래도 좀 바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역할 많이 적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싶어 우리도 대기업처럼 막 근데 이게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기도 하겠구나 싶은데 근데 한편으로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어떡하라? 나는 뭘 준비하라? 니네가 그렇게 바뀌는 거 알겠는데 나는 준비를 해야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있어가지고 맞아. 저는 뽑는 사람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뽑는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반에는 뽑으시는 분들도 사실 잘 몰랐던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랑 사이언티스트 직무를 헷갈려 하는 이유가 채용 공고 말고도 더 있을까요? 이제 제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가 과정이라고 하고 ML이나 AI를 커리큘럼에 다 넣어놓는 부트캠프가 가장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천히 방향성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분야를 찍먹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엄청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취업을 다들 목표로 하니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뾰족하게 그 분야에 대한 필요한 전문 지식만 집중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ML, AI, 데이터 분석, 시각화, 통계, 블라블라 이것들을 다 짬뽕으로 배워놓으면은 데이터 분석가로 지원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지원하기에도 애매하거든요. 부트캠프를 수료하신 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부트캠프를 하면서 나는 시간만 날렸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는 제 막내 동생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취준생인데 작년에 부트캠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이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어떤 공고에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도 헷갈려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아니 뭐든 이제 배워서 나쁜 건 사실 없죠. 맞아. 네. 야, 마치 뭐랄까요. 제가 클래식 책 요즘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제가 그 클래식 책을 이것저것 찍목해가지고 여러 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맞아. 교양의 수준밖에 못 배운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배우다 보면. 맞아요. 근데 뭔가 특히나 국비교육 같은 거는 주 5일 9 to 6 이렇게 그렇죠. 해서 뭐 퇴사를 하고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뭐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졸업 유예를 하고 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이유가 결국에 취업해서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그 9 to 6를 하는 동안에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럼 이걸 소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 남는 게 없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한 가지로 하기에도 애매한 정도의 지식을 배웠고 사실 이게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배우는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더 배운다고 하면 좋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좋은 커리큘럼을 잘 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짜줬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믿고 듣는 건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답답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 교육 과정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데이터 분석가 과정인데 뭐 앱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머신러닝, AI 뭐 이런 얘기 다 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채용 공고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자격 요건을 그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직무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요런 자격 요건은 아직 없으니까 요걸 배워야겠구나. 뭐 SQL 아직 모르니까 배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연인을 만나려고 해도 내가 어떤 연인을 원하는지 뭐 예를 들어 나는 똑똑한 연인을 원해. 그러면은 그 많은 연인 후보들 사이에서 똑똑한 사람과 잘해보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정한 사람을 원해.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잘생긴 사람을 원해. 뭐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잘 고를 수 있듯이 결국에 교육 과정도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들이 어른들이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대충 잘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나의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데 맞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책임져줄 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육이랑 사업이 합쳐진 분야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기술 교육이라는 분야가. 근데 이제 좀 산업적인 게 커지다 보니까 사업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교육 자체가. 근데 우리가 보통 학원을 등록할 때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학원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배울 게 있고 그거를 배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본인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서비님께서. 근데 그 기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직 그쵸. 잘 모를 때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것저것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6개월짜리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 뭐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거나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육생들한테. 취업 연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는 혼자 개인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누려보겠다. 내가 현직자를 거기서 많이 만나고 멘토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서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 얻을 게 뭔지 이거를 잘 기준을 세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뽕을 뽑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강사들이 알려주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다 하면 지원도 해보시고 이 기간을 조금 더 잘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맞아.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다가 개발자로 전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급하게 만들었었어요. 웹사이트를.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개발자로 전향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은 제가 예전에 멘토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멘토링 해달라고. 그래서 멘토링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기본은 그룹 멘토링으로 갔지만 제가 거기에 상주해 있는 시간 동안에 개인 멘토링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한 학생이 딱 한 명이었어요. 되게 많았는데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이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자기 인턴 합격했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 해준 게 별게 있지는 않았고 그냥 지금 했던 거 잘 정리해서 일단 지원을 한번 해봐라. 중간에 나가는 게 제일 멋있는 거다. 맞아. 진짜 멋있어. 수료를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나가는 게 제일 멋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실무하는 사람들 멘토링 왔을 때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보면 좋을지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뽕을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구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에서 너무 공감되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채용 공고에 진짜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는지 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콘텐츠 찍고 만들 때마다 매번 얘기를 하는 게 앞만 봐도 다들 직접 채용 공고에 어떤 스킬이 쓰여 있는지 분석을 안 해보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티드에 있는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들 모아다가 이제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고 써 있는지 그걸 한 땀 한 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리안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블로그 글 보실 수 있는데 어떤 스킬이 필수인지 어떤 스킬이 옵션으로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시트를 만들어 놓은 글입니다. 요거랑 같이 데이터 분석가 되려면 SQL, 파이썬, R 다 배워야 하나요? 라는 글이 있는데 요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방향성 잡으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질문은 좀 전 특이하다 생각했었는데요. 소심한 사람도 데이터 분석가를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가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니, 소심하다는 게 뭔지부터 약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심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 본인이 소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심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마도 물어보는 그렇겠죠. 것이겠죠.
저도 이게 소심하다는 게 남들하고 말하는 게 힘들다는 것인지 좀 다양한 소심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속으로 꽁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남들하고 말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분석가로 일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냐하면 그냥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가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맞아. 사람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다 사람하고 하는 일이기 맞아.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 분석가는 저는 약간 특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백엔드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기획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요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설득하는 측면에 있어서 남을 설득한다는 건 진짜 고레벨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들하고 말하는 게 힘들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들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자플래닛에서 일을 할 때는 마케팅 성과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데이터를 뽑아달라는 요청을 좀 주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전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분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알았어야 됐는데 이제 애초에 요청을 주실 때 데이터가 필요한 목적이나 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상세히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안 적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빼뜨리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게 저한테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마케팅 팀에 가서 다시 물어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뭐 정확하게 어떤 프로모션을 하셨고 그거랑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청을 받은 거를 이제 다 상세하게 확인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사내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발자나 뭐 다른 분석가분들한테 여쭤보면서 아, 이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이제 또 데이터가 아예 안 쌓여 있어서 공유 드릴 수가 없는 것도 있다면 뭐 새롭게 이 데이터를 쌓을 건지 생각을 해보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자, 개발자분들이랑 다시 얘기를 해서 뭐 데이터를 설계하고 쌓는 과정도 추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마케터 한 명이랑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마케터랑 다른 데이터 분석가, 뭐 개발자, 기획자 이렇게 4명 이상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케터분한테는 요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고 뭐 기획자, 개발자분들한테는 데이터 이런 거 필요합니다. 새롭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가 데이터 분석과는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거의 일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마케터랑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데이터는 없어. 아니면은 좀 보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 데이터를 봐도 될 것 같아 하는 게 있으면 A라는 걸 요청을 맞아요. 주셨어도 B를 드려도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선. 근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이거를 그 맥락으로 어떻게 보라는 건지, 뭐 왜 다른 걸 주는지, 왜 A 달라고 했는데 A를 안 주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말을 잘 못하면 그냥 마케터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진짜 맞아요. 현실적으로 제 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분석가 저거 일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달라는 거 안 준다. 맨날 안 된다고 한다. 그럴 수 있어서 이 맥락을 잘 설명하고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하고 사실 저는 그 데이터 분석가 취업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해외에서 뜨던 직무였어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근데 저는 그때 해외 취업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먹히는 일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술만 있으면 되는 직업이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도 IT 직무니까. 근데 막상 일을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쉽지 않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맥락에서 그 액션하려는 분들이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했어도 설명을 또 제대로 해야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가만히 앉아서 분석만 하고 뭐 SQL 쓰고 파이썬 쓰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설명해서 세상에 나와서 얘네가 잘 쓰이도록 말을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걸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일을 하다가 해외 취업하려고 하면은 영어 되게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저처럼 그냥 분석 스킬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니어일 때는 뭐 데이터 추출 요청이나 사실 이런 것만 잘 해도 충분한데 이제 시니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설턴트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준 대답은 데이터 분석가 말고도 모든 직군에서 다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개발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데이터 분석가랑 마찬가지로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요청을 했을 때 이거는 이래서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래서 어렵고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보자. 라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해요. 특히나 이제 개발자 하면은 뭐 혼자 일하는 약간 천재의 뭐 그런 어디 방 안에 갇혀가지고 뭐 약간 그런 이미지도 되게 많은데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협업을 하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 혼자서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한 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기획자, 디자이너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협업하는 직군에서는 모두 다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합니다. 네. 약간 현대 직군의 그 비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그만 걸 만드는 건 사실 혼자 해도 되는데 그래서 개발자분들 중에 이렇게 작은 프로덕트 만들어가지고 앱스토어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익을 얻고 이렇게 프리랜서 겸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이제 적성이 혼자 하는 게 적성이 맞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분들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점점 말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너는 왜 해가 갈수록 말을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직업적으로 훈련이 되나 봐요. 맞아요. 근데 또 저희는 좀 더 특수하게 교육을 하고 또 막 세미나도 하고 이러니까 단련 진짜 말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단련 근데 그냥 분석가로 일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을 잘하는 건 어느 직군이든 중요하다. 데이터 분석가에게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채용 공고에 써 있는 말을 보고 질문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질문은 어떤가요? 이거를 이제 녹음하기 전날에 회의실에서 이거를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데이터 분석가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해결은 기획자라든지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메이커분들이 직접 해결을 하시는 거고 데이터 분석가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서나 서포트를 제공하는 역할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 할 지표를 설정하는 일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채용 서비스에 어떤 부분을 개편을 하는데 뭐 개편 이전이랑 이후에 지원자들이 웹사이트에 와서 지원하기까지 가는 퍼널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지표들을 제안을 하고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시로 든 것처럼 저렇게 내부에서 변화가 있어서 지표가 변동되는 일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슈가 있거나 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바이럴이 생겨서 갑자기 사용자 수가 급증한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외부 요인을 찾는 건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제 사수분이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건 짬에서 나온 바이브인가?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수님이 아무래도 그 회사를 오래 다니셨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보고 듣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짚히는 구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건 진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다. 진짜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보미님 사수 선생님처럼 뭔가 그 지표에서 어떤 수치가 확 달라졌을 때 그냥 평이하다가 갑자기 확 뛰어 아니면 갑자기 확 내려가 막 이럴 때 그 원인을 찾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잘했었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구글에 검색한다 나오는 건 딱히 아니고 맞아. 보통은 내부에서 뭔가 특별히 한 프로모션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외부의 바이럴이 갑자기 됐을 때 특히나 저희는 콘텐츠 회사니까 뭐 커뮤니티에 뭔가 갑자기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작가님이 블로그에 뭔가를 썼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이제 수치가 확 달라지는 그런 때가 있기는 했어요. 내부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뭐 마케팅이나 개발이나 이런 거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 회사에서 그때 노션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그 작품명을 검색해보거나 마케팅을 검색해보거나 뭐 날짜를 검색해보거나 하면은 뭐 회의록이나 아니면 뭔가 프로모션 하시는 기획서 같은 것들 좀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요게 뭔가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거를 알기도 했고 외부에 바이럴 된 것들 그런 거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커뮤니티 글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별 매출, 뭐 일별 사용자 수 이런 것처럼 그냥 항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지표에서 이상이 있을 때도 찾아보긴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작품 분석하고 있어, 뭐 BL을 분석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얘가 확 뛰었다가 그냥 평이해져. 막 이러면은 그게 분석하는 결과에 결국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을 했던 건지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작업을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분석가는 어떤 프로덕트를 직접 개발하고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사람은 아닌데 직접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했던 과거의 마케팅, 과거의 개발, 과거의 기획에서 어떤 교훈이 있고 뭔가 데이터로 수치로 정리할 수 있는 교훈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서를 주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혜정님 얘기 들으니까 이건 딴 얘기인데 또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런 바이럴이 되면 사실 좌플래닛 같은 것도 외부에서 이슈가 있으면은 그때 제일 먼저 파보는 게 대체 어떤 회사야 이번에는? 약간 이러면서 봐봤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슈가 터지면 그 회사 관련된 리뷰를 보러 막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데이터리안의 논란. 네네네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좌플래닛으로 이제 몰려와서 리뷰를 막 보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더라. 네네. 그게 발견이 됐을 때도 있고 그냥 리뷰에서 그런 사건이 뭔가 얘기가 나올 때가 있고 그러기도 해가지고 약간 뭔가 그 회사들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은 뭐 자플래닛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신기하다. 뭐 기사가 떴거나 네네네네 그런 일이 되게 와서 또 검색해보고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는 대부분은 아니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랬습니다. 근데 또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프로덕트 팀이랑 되게 긴밀하게 일을 하는 목적 조직에 있었다 보니까 약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뭐 아이디에이션 이런 일에도 되게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목적 조직으로 실제 액션하는 뭐 기획자나 개발자들이랑 진짜 딱 붙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의 데이터 분석가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도 의견을 되게 많이 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은 그냥 도미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회사가 많아지니까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분석가가 문제를 해결하냐? 그거는 아닐 수 있다. 액션을 실제로는 하지 않지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분석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분석을 이렇게 했어. 근데 너네가 마케팅하고 너네가 개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거를 액션할 수 있는지는 또 이제 현실적인 거 많이 고려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능력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채용 공고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잘 제안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퍼널을 쭉 봤는데 특정 구간의 전환율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분석가는 데이터를 봤더니 여기가 떨어져요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카피를 다시 써야 될지 아니면은 UI UX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뭔가 에러가 있었던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결국에 그 메이커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책임도 메이커에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나 뭔가 약간 더 디테일하게 채용 공고를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는데 맞아. 아마 근데 읽는 분들은 해결력이라고 써있으나 뭐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써있으나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한 번이라도 다른 직군으로 이직할까 생각한 적은 없는지 혹은 어떤 점이 일할 때 제일 재밌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자나 디자이너, 개발자, 뭐 QA 이렇게 여러 직무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조직에서 목적 조직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목적 조직의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분석한 결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프로덕트에 반영되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목적 조직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회사 분위기도 있고 뭐 데이터 분석가 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뭐 프로덕트 팀이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주는 것 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의견을 말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완전 생신입인 저한테 실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게 대표님이랑 사수님이었는데요. 이제 초반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석을 위한 분석 이렇게 해가가지고 일을 할 때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액션을 할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분석가는 액션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이후에 대표님이랑 사수님이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뭐 이 회사에서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서는 분석가가 액션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이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되게 잘 맞아서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뭔가 조직 문화도 그렇고 보미님이랑 되게 잘 맞는 회사였나요, 네. 거기가? 저도 뭐 일단 지금은 데이터리 안에서는 분석 일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건 논외로 치면은 일단 이전 회사에서 제가 그 리디에서 분석가로 일할 때는 그 분석가라는 직무가 저한테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만족했어요. 다른 직무로 바꿔봐야겠다 생각한 적 딱히 없고 보미님이랑 다르게 분석가들끼리만 모여있는 데이터 분석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경력이 이미 몇 년 있으신 그 분석가 사수분들이 한 3-4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 리디에서 인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SQL 쿼리를 쓰는지, 뭐 어떤 함수를 쓰는지,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거를 팀장님한테 진짜 자세하게 배웠는데 그 처음에 제가 데이터 분석 태스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은 그냥 그 쿼리 작성하는 거, 쿼리 작성하는 것들만 하다가 분석을 해봐라 하고 저한테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근데 뭐를 분석하라는데 데이터 회사에 너무 많은데 어디부터 어떻게 뭐를 분석해야 돼? 막 이랬는데 이제 그 팀장님이 이제 저랑 1대1 미팅을 잡아서 이게 목적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분석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봐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분석이라는 거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면 되는구나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인턴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해서 진짜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력이 있는 분들이랑 같이 또 일을 하니까 나는 지금 이 회사만 다니고 있었어도 다른 3-4분이 또 다른 회사의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5-6개 회사들의 일하는 문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 분석 일을 많이 해보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때. 네. 선배님 만족하시나요? 애매하다. 근데 저는 사실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안 하고 뭔가 다른 걸로 일을 했어도 만족했을 사람인 것 같아요. 뭘 했어도? 그냥 뭘 했어도. 그러니까 저는 호주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제 일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기 전에는 영화제에서 그 행사 운영팀으로 왜 그 영화제나 이렇게 행사 가면 인이어 이렇게 끼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어도 그냥 조직 생활, 회사 생활 자체를 그냥 즐겁게 만족하면서 다녔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분석가라서 특히 재밌었던 것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임팩트는 없었을 수 네,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 그냥 그 어떤 가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뭐 맞는 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세스의 개선을 제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네. 그럼 뭔가 막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으면 사실 분석가 안 하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있을 때는 공장 일을 계속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영화제 일을 할 때도 이거 너무 재밌는데 평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페이가 너무 짜다. 그렇게 했었고 저는 대학에 다닐 때는 그 찜닭 얘기했잖아요. 찜닭집에서 알바를 5년을 했다고. 알바를 평생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웃기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참 데이터리안 하기 전에도 교육 일을 했었잖아요. 또 데이터 분석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 일을 할 때도 이것도 조금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이것도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좀 만족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너무 좋다. 네, 뭘 해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재밌고 그렇구나. 저는 사실 내가 평생 개발자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항상 있는데요. 근데 그럼 내가 개발자를 안 하면 뭘 하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뭐든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하지라는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평생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거를 하신다고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맞아. 뭔가 딱 구미가 당기는 건 없으신 거거든요. 지금은 개발 말고 딱히 막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것도 뭔가 인생의 고민입니다. 근데 뭐 똑똑하고 열정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뭐 뭐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약간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포크레인 같은 거 운전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진짜 다른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네, 그리고 호주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비행기 조종하는 뭐라고 하죠? 아무튼 파일럿 준비하는 사람, 이 파일럿 준비한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파일럿도 좀 멋있는 것 같다. 맞아. 멋있어. 근데 그거 좀 멋있어. 진짜 파일럿도 좀 멋있는 것 맞아, 같고. 멋있어. 그래서 좀 세상에 멋있는 직업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좀 그 일에 열정이 있으면 그냥 다 멋있더라고요. 맞아. 사실 농부도 멋있고. 맞아. 네, 그 타일 같은 거 까시거나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맞아. 그게 제가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정말 마감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프로의식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맞아. 또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멋있고. 아무튼 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뭐 예은님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딴 얘기 하나만 더 하면 갑자기 올해 아빠가 저한테 시간 날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뭐지? 카페를 차려줄 거야. 진짜. 아니면은 집에 와서 커피 내려라. 뭐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취미로? 실용적인 자격증을 따라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바리스타라고 말해서 너무 진짜 웃긴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카페를 잘 아는 제 친구는 그 카페는 급구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힘들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 예전에 저는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과도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주기능사 공부를 또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왜 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술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사람들이 마시지 않느냐. 맞아. 커피도 전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마신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조주기능사랑 바리스타 자격증 고민을 한참 했었어요.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맞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직인 거예요. 맞아.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만족도는 어떤지, 뭐 다른 직군은 생각해봤는지 이런 얘기하다가 좀 많이 조주기능사. 생각하는데요. 조주기능사를 따라.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 데이터리 하는 분들은 모두 다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에 엄청 만족하는 걸로 좋은 마무리를 하고. 네.